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지난주에 백신을 맞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업을 여러분들 보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 이번 주에도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가 원격이라서 선생님이 우선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조금 아무튼 최대한 지장이 없게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고 잘 수업을 또 필기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1, 2반 친구들은 그래도 2시간 수업을 했고 4반은 1시간, 그 다음에 이제 5반은 1시간도 수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고 우선은 이제 추석 끝나고 이제 다시 선생님도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고 이제 컴백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격차는 조금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이제 계속 등교를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냥 지난번에 했던 원격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절반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마다 조금씩 어떤 반은 조금을 더 나갔고 어떤 반은 못 나갔고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고 들은 친구들은 조금 반복이 되더라도 그냥 한 번 더 듣는다 생각하고 수업을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영국은 이미 이제 입헌 군주제가 수립된 18세기에 프랑스는 여전히 이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3신분들 중에서 부르조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혁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계층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혁명을 주도하게 되면서 루이 16세가 이제 삼부회를 소집했을 때 이들이 이제 국민의회라고 하는 거를 결성을 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 합세를 하게 되고 그동안 이제 참았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면서 입법의회, 새로운 법에 의해서 입헌 군주정이 이제 프랑스에서 수립이 되는 모습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위협을 느껴서 망명을 하려고 했다가 체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혁명의 기운이 자기한테 넘어오는 것을 염려했던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됐고 안 그래도 혁명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프랑스는 국내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쟁까지 하게 되면서 되게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이제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입헌의회는 좀 온건적인 성향을 지녔던 그런 사람들이 개혁파라면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또 벌어지면서 좀 더 급진적인 성향을 지녔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공회로 당시 이제 집권층에 다시 한번 바뀌고 그들은 온건한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급진적인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루이 16세는 처형을 당하고 이제 공화정이 프랑스에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이제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많았던 거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난민의 문제면 이제 막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니까 주변국에서는 이제 다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에 대한 총공세를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두 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로베스피에르는
극단적으로 이제 정치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너무 많이 죽이는, 그래서 공포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파, 보수파에서는 결국에 로베스피에르를 죽이고, 좀 더 다른 국가 체제, 공화정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5사람이 함께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 총재 정부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795년에 이제 총재 정부가 수립이 돼요. 근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총재 정부도 여러 가지 국난을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인물이 이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나폴레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나폴레옹은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하죠. 전대에 굉장히 이렇게 몇몇 꼽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우리가 유럽의 고대 이제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왕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쟁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넓은 영토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했던 그런 정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총재 정부가 국난을 수습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이 그동안 이제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프랑스를 공격했을 때 장군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했을 때 진 적이 없어요. 계속 연승 행진을 이제 이루면서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하고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는 새롭게 통영 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됐던 인물이 이제 나폴레옹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국가 체제는 통영 정부, 그렇죠? 총재 정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총재는 5명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였다면 통영 정부는 3명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1통령이 되어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다 프랑스를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폴레옹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파란색이 프랑스고 옆에 있는 이 색깔 있는 나라들이 당시 나폴레옹이 정복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까지 안 하지만 이제 벌써 이제 나폴레옹의 이러한 거에 이제 순응을 하고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라든지 하는, 그래서 거의 이때 굉장히 짧은 뭐 10여 년 안에 거의 유럽 전역을 당시 나폴레옹이 자신의 그 영역 아래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업적을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나폴레옹은 이제 통영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황제 자리까지 오르고 싶은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황제로 즉위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통영 정부잖아요. 이때 황제 즉위를 했기 때문에 이때 국가 체제는 제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거는 왕정이고요. 황제가 다스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높은 거죠. 제정의 이제 국가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열심히 피를 흘리면서 입헌군주제에서 그쵸? 공화정까지 수립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제정이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격파해 나가서 그렇게 영역을 넓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당시 산업혁명으로 막 급부상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아무래도 이제 바다 건너에 있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계속 지는 거죠. 그쵸? 영국하고 싸웠을 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내린 선택은 뭐냐면 대륙을 봉쇄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영국은 섬이니까 고립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륙에 있는 내 영역 하에 있는 나라들, 니네 영국하고 교류하고 뭐 상업행위 이제 물자 교역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대륙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영국한테 곡물을 팔아서 이제 이런 것들, 경제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얻는 게 많았는데, 러시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과 교류를 안 하면서 어려워지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하고 이제 교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안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러시아 원정인데요. 러시아 원정을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러시아 원정을 떠났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게 완전 당해요. 엄청나게 먼 이제 행군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제 모스크바까지 이제 가긴 했는데, 이제 이미 러시아에서는 이 모스크바를 다 비우고요. 이제 나폴레옹의 군대가 거기서 더 주둔하지도 못하게 막 모스크바를 막 불태워 버려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 잔존하면서 이렇게 물자를 보급받을 수 없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굉장히 더울 때 러시아 원정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서 러시아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서는 이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를 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했던 이 나폴레옹의 업적에 이제 금이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때만을 기다렸던 유럽의 동맹군들이 나폴레옹의 군대를 격파해 나가면서 결국에 나폴레옹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한번 유배를 당했다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복귀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복귀해서 치룬 전투에서 또 실패를 이제 지게 되면서, 이번에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아프리카와 이 아메리카 사이에 한 조그만한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쓸쓸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는 인물이 이제 나폴레옹입니다.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상 나폴레옹의 군대가 이제 유럽 전역에 이제 가서 전투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크게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단순히 이제 프랑스의 왕 혹은 프랑스의 군대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혁명군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역의 나라들은 다 이제 왕정 밑에서 굉장히 프랑스의 국민들처럼 힘들어했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나폴레옹의 군대가 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 혁명의 바람,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반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유럽 전역을 휩쓸고 또 금방 나폴레옹이 지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럽 전역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혁명의 기운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던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의점을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혁명의 기운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을 잘 하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과서 117페이지 이제 아래 내용에 보면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나폴레옹의 혁명과 이념의 확산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그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이제 내용을 들자면 바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제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탐구 질문에 국민국가와 이전에 있었던 절대왕정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서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도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다 이제 여러분들 뭐 교과서에 쓸 필요는 없고, 이거 보면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절대 왕정과 이제는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국민국가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라고 하는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고유의 영토, 그치? 우리도 우리나라만의 대한민국의 영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같은 역사, 같은 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법,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잖아요. 그쵸? 이러한 국가의 개념을 국민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 봉건적인 이런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는 유럽에서는 뭐, 이 동네에서는 이제 이 A라고 하는 지주가 있고, 저 옆 동네에서는 B라고 하는 지주가 있으면, 이쪽 동네에서는 이게 처벌 대상이고, 저쪽 동네에서는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닌 거죠. 왜? 지주마음이니까. 어떠한 단일한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지주에게 메인, 난 이 동네에 속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지 그거보다 더 큰 프랑스의 국민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무너지고 국민국가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의 프랑스라고 하는 영토에 소속된 난 하나의 국민으로서, 그쵸?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약간 국가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이제 유럽의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지방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각각의 지방이 국가라고 하는 큰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편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징병제, 그다음에 세금도 똑같이 내요. 이제는 저쪽 지주한테 어떻게 내고 이쪽 동네는 지주한테 어떻게 세금을 냈는데 이런 게 아니야. 어디서나 국민이면 똑같이 단일한 세금 징수 체계를 이제 갖춰서, 그쵸? 적용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뭐 도량형, 이거 옛날에 우리 진나라 진시황이 나라를 중국을 거대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뭐 무게를 재는 단위나 뭐 길이를 재는 단위 이런 단위들을 통일했던 것을 도량형의 통일 이렇게 배웠었어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전 이 똑같은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그치?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의 개념,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특징들이 이전의 절대 왕정과 지금의 이제 국가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나폴레옹 시대에 이때 법전으로 이거를 남겼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 또한 여기 볼게요.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이 됐어요. 이때. 그래서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권, 노동과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근대의 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여기 담겨 있고 또 프랑스 혁명의 성과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 국민들을 아우르는 국민국가로 프랑스가 이제 재탄생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나폴레옹의 혹은 프랑스 혁명의 큰 업적, 유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시대는 막을 내렸어요. 그쵸?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리자 이제 그 나폴레옹 때 전 유럽을 이제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폴레옹과 연합해서 싸웠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다시금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절대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이제 이 몰락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때의 각각의 대표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빈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합의를 했냐. 예전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나폴레옹이 유럽을 뒤흔들기 전에 그러한 유럽의 영토, 지배권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제 원칙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빈 회의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어서 이 이후 다시금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각각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유주의, 민족주의라고 나왔는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되게 어렴풋이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118페이지에 보면 왼편에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17, 18세기 지금의 유럽이죠. 그렇죠? 여기서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젠틀일 것이고 프랑스를 예를 들면 부르주아지가 여기 속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를 해체하고 그죠?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운동을 자유주의 운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는 말 그대로예요.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민족이 자신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민족주의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1814년에 빈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이러한 빈 체제가 이제 다시금 유럽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이미 프랑스 사람들을 비롯한 유럽 전역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이런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떠한 그런 체제였겠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빈 체제는 또 다른 혁명에 의해서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당연히 이제 프랑스였겠죠. 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먼저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빈 체제가 수립이 되면서 부르봉 왕가의 이제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절대 왕정 체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루이 16세처럼 똑같이 의회를 이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전제 정치를 이제 했겠죠. 이제 사실 이미 단맛을 다 봤잖아요. 프랑스 이 시민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샤를 10세를 추방을 하고 새로운 이제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왕을 추대하면서 다시 한번 1830년 이제 빈 체제가 형성된 지 한 15년 만에 입헌 군주정으로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국가 체제가 다시 한번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입헌 군주정이 수립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변의 유럽의 이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이 지나요. 18년 정도가 지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제 이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이제 그 달에 그 언제 일어났는지를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은 7월 혁명? 그럼 이게 2월 혁명보다 나중에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시험에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연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7월 혁명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18년 있다가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7월 혁명으로 이제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기는 했지만, 이때 선거권이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거권을 부여했냐면, 시민들도 선거를 할 수 있었는데, 세금을 얼마만큼 내는지에 따라서 선거권을 좀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성인 남자가 한 3%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주 돈 많은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선거권을 가지게 된 거죠.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시민계층.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노동자 세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된 또 이제 중소, 시민 계층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이 사람들도 이제 점점 좀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선거권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이제 대항해서 자신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요구하면서 이제 왕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수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혁명의 결과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한 발 더 나아가서 입헌군주정에서 이제 공화정이 이제 수립이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빈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프랑스에서 먼저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 빈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른 국가들에게 이제 유럽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더욱더 이제 확대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이제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도 이제 자유주의 운동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우선 종교적인 모습에서 보면, 예전부터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영국 국교회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자신이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기존의 카톨릭 교도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영국 국교회를 강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영국에서도 점차 이제 이러한 그 카톨릭 교도들한테도 이제 선거권을 이제 부여하면서 차별을 폐지하는 모습, 또 이제 상공업 시민에게도 이제 선거권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1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똑같이 프랑스처럼 영국에서도 노동자들은 선거권이 이제 계속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하면서 1838년부터 이들이 노동자 협회를 중심으로 이제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를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색깔을 조금 달리 했죠.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이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런 권리를 요구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에 이들의 요구가 이렇게 수용되지는 않아요. 10년 동안 이 운동이 전개가 됐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점차 이제 나중에 2차, 3차 선거법 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노동자와 농민에게까지 선거권이 이제 확대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영국에서도 차차 아주 서서히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가장 빨라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통 선거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이제 프랑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중세의 유럽을 설명하고 절대왕정을 설명하면서 사실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무 하는 게 많고 복잡할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 중상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절대왕정 시기에 이제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크게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상공업을 개입하는 거. 나라에서 이제 완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막 규제하는 그런 거를 중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상주의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이제 공물법과 항해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물법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이제 자국의 영국 내의 지주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아주 값싼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그걸 제한하는 그러한 법이 공물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그런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보면 제한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이제 법이었겠죠. 항해법도 비슷해요. 영국은 이제 섬나라니까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려면 이제 계속 배를 이용해서 교역을 해야 되는데,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 이제 상품을 운반하는 이러한 배는 무조건 영국 배 혹은 상품 생산국의 이 배만 수송을 할 수 있다, 운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서 나라에서 나서서 어떠한 상공업 활동을 규제한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것들을 폐지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상공업자들이 경제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게 이때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렇게 영국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난 반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요, 이탈리아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아까 선생님이 민족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민족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나? 아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딱 단일한 통일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은 막 찢어져 있었어요. 쪼개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필기하지 마세요. 제목까지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통일까지만 필기하세요. 너무 선생님 자세히 적어놓기도 했고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필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제목만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아는 이탈리아는 지금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민족은 같지만. 자, 그래서 이제 샤르데나, 여기 지금 보면은 보라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에, 그쵸? 여기에 이제 카보우르라고 하는 재상이 당시 이제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는 계속 사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스트리아를 이제 격파하고 이 이탈리아의 중북부 지역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시칠리아, 그죠? 아이고야. 노트 넘어갔죠? 시칠리아, 여기 보면 시칠리아, 나폴리 이런 데를 점령을 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서 이제 샤르데나 왕한테 바쳐요. 그래서 같이 바치면서 통합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베네치아와 여기 지금 로마 교황이 있는 이쪽까지 통일을 하는데 완성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탈리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70년에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른 나라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늦게 이제 통합 하나의 이제 민족 국가를 만들게 된 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독일도 제목만 쓰면 됩니다. 요런 내용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민족이 굉장히 여러 개로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독일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는 그 첫 시작은 세금을 자기네 그 같은 계열의 민족 그 나라들끼리 세금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없애자라고 하는 경제적인 통일 노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서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이제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철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0페이지 왼편에 이제 비스마르크를 풍자한 풍자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연설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 철, 군비와 혈, 전쟁뿐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력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이제 군제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통일을 주도해 나가요. 그래서 사실상 이 같은 계열의 이제 가장 센 나라가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이때 이 통일의 주도권이 프로이센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는 독일이라고 하는 통일된 나라의 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 지도 공부했지만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프로이센은 없죠. 그쵸? 이 프로이센이 주도가 돼서 이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고 그 과정 속에서 프로이센은 합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제 아직도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우리 자세하게 선생님 안 배운다 했잖아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가 아까 1870년도에 통일을 했잖아요. 독일은 1년 더 늦게 187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일 제국이 통일 국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사실상 강대국 이런 나라들은 먼저 어떻게 보면은 국민국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도 먼저 이루고 그쵸?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런 자유주의 운동도 더 빨리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내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식민지 대외 팽창 정책을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 같은 경우는 뒤늦게 통일국가 하나의 이제 단일한 국가를 이루고 나서 뒤늦게 이제 이런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후발주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미 다 판을 짜놓은 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가 이제 점점 그게 치닫게 되는 이제 그런 때가 되면 전쟁을 일으키는 그쵸 이런 새로운 판을 뒤집어 엎으려면 어떤 큰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이게 뒤늦은 다른 나라에 비한 뒤늦은 통일의 내용,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프랑스 혁명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렇죠? 프랑스 혁명의 시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나폴레옹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하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유럽 전 다른 나라들은 다시 예전이 좋사오니 하면서 빈 체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불을 지피게 되고 프랑스에서의 자유주의 혁명을 시작으로 그런 것들이 또다시 다른 유럽의 국가들로 번져나가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점차 국민국가로서의 모습이 유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까지 이제 오늘 이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오늘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아이고야.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21페이지 19세기의 문화 그거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을 짧게 좀 선생님도 좀 그래서 하고 싶은데 잘 안 됐네요. 자, 교과서 120페이지 여러분들 보면 내용 정리 쏙쏙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거 선생님 수업 여기까지 한 거 내용이니까 한번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답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 계획으로는 미국 혁명,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공업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튼 그렇게 진도를 나갈 것 같고, 선생님의 이제 막 기운 빠진 목소리 들으면서 수업 들으니까 더 힘들죠? 선생님도 빨리 이제 기운을 차려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수업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필기 빼먹지 말고 선생님 이제 나중에 등교하면은 확인할 테니까 필기한 거 하는 거 이제 그때그때 좀 잘 따라오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